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정도처럼 정말 강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8,500선 현재 넘었고 8,600선 넘기도 했고요. 올해 들어서 매수 사이드카 오늘 이제 발동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4번째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올라가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때문에 반도체, 특히 대형주 위주로 강하고요. 그리고 MLCC 강하고요.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섹터 이 순으로 강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84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 그러나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차별점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섹터를 보면은 MLCC 그리고 기판 관련주, 특히 삼성전기의 상승폭이 더 유난히 더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이 MLCC 관련해서 괜찮은 보고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승수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투자 대세의 축 한쪽은 또 MLCC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 부족 현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AI 인프라, 즉 AI 서브용 MLCC의 경우 이제 초소형 초고용량 MLCC가 필요합니다. MLCC가 원래도 작죠. 전자부품 산업의 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AI용의 경우 기존 MLCC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산 난이도가 높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용량을 높이려면 MLCC가 통상적으로 저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제 작은 면적에 저층을 많이 한다는 게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현재 이 AI 서브용 MLCC의 공급 업체가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공급 부족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서버용 MLCC가 IT용 라인을 쉐어하거든요. 쉐어한다는 게 이제 공유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IT까지도, 왜냐하면 선두권 업체들이 IT용 라인을 이제 AI용으로 전환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IT까지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가 리포트에도 적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으로 이제 고전압 MLCC까지 수요가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클이 17, 18년도처럼 굉장히 강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MLCC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구나. 그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느낀 점에서 좀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MLCC, AI 사이클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연구원님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MLCC 투자하실 때 핵심은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MLCC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뭐 MLCC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미 가격이 오른 줄 아세요. 근데 5월 달부터 드디어 처음으로 이 MLCC가 공식적으로 이제 가격이 막 오른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는 이미 많이 올랐죠. 사실 뭐 당연히 MLCC가 이제 메모리만큼 오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울기 측면에서 이제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MLCC 관련주들은 이 가격 인상 사이클에 기반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투자 매력도는 조금 더라기보다 더 많이 이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시그널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MLCC 가격 인상은 5월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하반기 모멘텀은 더욱 두둑하게 챙겨가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드네요. 자, 그럼 MLCC 관련해서 리포트 잘 봤는데 최선호주는 무엇이고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까지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적정 주가 240만 원 제시드렸고, 오늘은 이제 MLCC 쪽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전기는 또 기판에서도 업사이클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기판과 MLCC 양 방향에서의 수혜 강도가 계속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삼성전기가 뛴 이유가 그대로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일단 MLCC 오늘 리포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고부가 반도체 기판 양대 두 축이 든든하게 삼성전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40만 원에 대한 그 설정 전략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다음 또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의 분석, 특히 MLCC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여러분의 관심사인데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시간 한 10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또 삼성전기에 대한 JP모건의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타결이 됐고 19일에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자극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은 좀 힘을 잃으면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7% 넘게 상승하면서 일종 고점 부근까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오름폭을 5%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에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전장에서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도 25거래일 만에 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외국인의 순 매수가 전장에 집중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삼성전기도 12% 넘게 급등하면서 움직여줍니다. 지금 MLCC 관련된 기대감도 붙고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 커패시터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가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그리고 FC, BGA, 그리고 이 실리콘 커패시터까지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턴키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익성 기대를 한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LG 이노텍까지 MLCC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 받으면서 LG 이노텍도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망 컨덴서까지 올라주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현대차가 오름폭 키워가고 있고요. LG전자도 오전장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현대차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LG전자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다시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도 전반이 좋은 상황인데요. 지주사단이 강합니다. 신한금융지주도 11%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지주까지 약 7%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보험도 8% 넘게 오르면서 금융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물산도 12% 넘게 오르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생명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더욱더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전력기기 3사도 좋습니다. LS 일렉트릭이 1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그간 기간 조정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발 모멘텀 붙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효성중공업도 날아오릅니다. 특히나 초고압 차단기까지 이제 합작 법인을 세워서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효성중공업 오늘 9.8% 가까운 반등에 성공했고요.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2.57%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지만 그래도 전력설비 3사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조선주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CPSP 사업 이달 말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만큼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꾸려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8% 가까이 올라줍니다. 삼성중공업도 4.8%가량 오르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주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대한항공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 제주항공 같은 LCC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에 진전이 생겼고 19일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80달러 선 초반으로 왔고 브렌트유도 8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 제약바이오 종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탈모약 관련된 섹터가 뜨거웠는데 탈모약 관련해서 건보가 적용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 뜨거운 테마성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제약바이오 힘이 조금은 빠진 상황이고요. 말테오젠과 ABL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장 초반 4% 가까운 상승폭을 켜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2%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7%,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2분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 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HL만도가 또 부각을 받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죠.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전장 상한가 이어서 HL만도가 또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HPSP는 7% 가까운 상승, 심텍과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까지 3% 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간 많이 올랐던 장비주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출회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원익 IPS 4% 가까이 밀리고요. 리노공업도 약 3% 가까운 하락세, PSK도 오늘 3% 넘게 밀리면서 장비주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5.31% 가까이 오르면서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8,55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5% 가까운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코스닥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시간 강보합권까지 밀린 상황 1,0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은 대형주가 강한데요. 코스피 200이 5% 넘게 급등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장에 2조 원가량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도 4,7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관도 오늘 6,300억가량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오늘 1조 원 넘게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납니다. 전장과 비슷한 흐름인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오늘 전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3,700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도 개인이 모두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앞서서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을 연결해서 MLCC 전략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삼성전기 양승수 연구원도 24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는데 기존에는 145만 원이었지만 오늘 240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장중에 12% 오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삼성전기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AI 비즈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든든한 그 축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MLCC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양승수 연구원이 했는데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전자부품의 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술력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잘 팔리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자본 이익률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 사이클 그런 부분을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축이죠. AI 서버용 고부가 MLCC 수주에 대한 급증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전장과 또 산업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훨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2028년 같은 경우에는 MLCC의 영업이익률이 34%가 될 것으로 JP모건은 예상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31%였는데 2028년이 2018년보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영업이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고부가 가치 기판의 수요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내년까지 완판인 것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리콘 캐패시터라고 해서 이제 전력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 옆에 딱 붙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해주는 완충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력댐 수주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가 오른 이유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3년까지 조금 더 봤을 때 3%에서 최대 22%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표주가 240만 원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이런 부분 보면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눈높이가 좀 비슷하구나라는 걸 삼성전기는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기분 좋게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KB증권에서는 120만 원으로 역시 유지를 했고요.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참 연관이 된 거라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가 시장 점유율이 35년에 한 15%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고가, 좀 비싼 산업용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비중이 보면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 주가가 그에 맞춰서 좀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제어 기능 잘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CES 2026 그때 당시 되돌아보면은 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이런 로봇들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이후에 훨씬 성능 좋게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위해서 보편 지능 이런 부분을 잘 갖춰야 되는데 최근 영상 보니까 냉장고였던가요? 그걸 잘 들어 올리는데 팔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전신을 활용해서 그 무거운 중량 있는 그런 물건을 잘 옮기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또 킥 동작을 통해서 탁월한 전신을 제어하는 모습도 보여준 바 앞으로 산업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소비자, 투자자로 하여금 그래서 영상 공개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담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건 그 얘기거든요. 이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현실 로봇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루에 학습해서 그걸 결과로 도축해서 산업용 현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심투리얼 갭이라고 해서 그 현실 그러니까 가상 이런 부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 갭을 확실히 줄이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현재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올 수 있었던 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잘 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구글의 딥마인드 AI 설계 쪽이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속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 관련해서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보면은 좀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에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 중요하지만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포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순이익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 머니코드에서도 KB금융을 분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순이익과 연간 같은 경우에도 5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이 한 두 자릿수 10%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한 이유가 13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은행 중에 증이익, 이익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 신탁 수수료 부분도 높은데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펀드 신탁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2분기 순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순수수료 이익만 하더라도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실적 시즌에서는 뒤질 그 기업이 거의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금융지주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홍콩 ELS 과징금 경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금을 이만큼 내겠지라고 생각한 게 좀 줄었기 때문에 그게 일회성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게 신한지주는 700에서 800억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원이라고 해서 은행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자기 자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잘 비축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위험이 왔을 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 13.4% 전망이 되지만 여러 가지 벌금이 좀 경감되는 이슈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한다면 더 13.5%로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 이게 지속적으로 은행 지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신한지주는 은행 중 증입폭이 최대치가 날 거라고 해서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우려도 완화가 됐고 비은행 수익력도 개선이 되면서 배당 매력이 긍정적인데요. 총 주주 환원율이 60% 이상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이해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을 올려 잡았다라는 목표가 역시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셔야 되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뭐 주가가 낮아지진 않지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IM증권에서 기존 목표 주가가 54만 원이었는데 48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는 본업을 좀 잘 못하고 그 대신 자회사 업황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은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철강 업종 지금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긴축에 대한 그런 패턴이 읽혀지다 보니까 소재 업종에 대한 밸류, 가치가 좀 낮아지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을 본업으로 하는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좋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 역시나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주요 각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소재 기업 대표적으로 뭐 철강 뭐 이런 부분 되겠죠. 비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또한 무역 장벽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도 역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바 수출에 대한 수익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승 모멘텀은 결국 리튬 이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이쪽에서 얼마나 이 앞으로의 본업을 잘 상쇄시키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과 호주에서는 공급 차질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ESS 수요는 좀 가파르게 붙고 있는 바가 있고 자원 민족주의는 좀 강화돼서 뭐 칠레의 염호가 뭐 국산화 이슈, 뭐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6위 같은 그 국가인데 이런 쪽에서 자꾸 자원 민족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바 리튬 수급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에 대한 개선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선방할 수 있는데 역시 본업이 안 좋아서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기 이런 부분, 금리 인상 이슈, 소재 관련 업종에 대한 모멘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목표 주가 떨어지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이제 하나증권인데 지난주에 청주와 진천 공장을 방문하고서 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 익산 공장이 있는데 이 두 공장이요. 국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주 공장만 하더라도 국내 생산에 대한 점유율이 한 50%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청주 공장은 현재 가동률이 85% 정도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리온이 증설하는 이유이잖아요. 근데 진천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데 그 규모는 4,6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페이지 1, 2, 3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투자하면서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걸 완료를 할 텐데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정도 하나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 그리고 페이지 3 이렇게 갔는데 그 3단계가 완공이 되면은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애드온 그러니까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할랄 인증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동이나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퍼져나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규 카테고리의 라인 구축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진천 공장의 하반기에 라인이 완공이 되면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수원 공장 같은 경우에 2천억 원의 유동화 자산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안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향후 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가는 배당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밝히진 않았지만 그 제목으로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CJ 제일제당보다 오리온이 더 눈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사실 이 리포트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패턴이 이제 시장에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코스피가 8,500선, 장중에 8,600선, 코스닥은 1,000을 이제 되찾으면서 반등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BNK 투자증권에서는 V 코스피라고 해서 이 변동폭이 엄청 컸었잖아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뭐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아래와 위 사이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위기보다 V 코스피가 이제 높아진 그런 시장을 좀 염려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시장이 잘 가는 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은 아니지만 리스크는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배럴당 60에서 80달러, 그러니까 종전 전에 유가 수준까지 가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거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쟁 터지고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되는데 또 FOMC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된 이후에 FOMC를 이제 치르는 거라서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이 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5월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코어, 핵심, PC, 물가 지표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린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고 그 V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지금 경기 침체, 글로벌리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2%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린 거긴 해요. 그러나 그게 결국 시장 유동성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도 부정적, 앞으로 그렇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페이스X,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과 이후 코너에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화려하게 데뷔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2조 넘게, 2조 이제 달러 넘게 이제 들어왔고 불어났고, 나스닥은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상장 이슈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량도 부담이 되고요. 밸류도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IPO에 자금 조달을 하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빼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도 V 코스피를 높이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ETF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부분도 사실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합의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최종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코스피 변동폭이 높았던 이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V 코스피 금융 위기보다 높아졌다라는 데에 어떤 이유들이 그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올해 들어서 14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한 오늘 월요일 시장, 일단 스타트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좀 마음 놓고 이제는 전쟁 끝난 이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또 시점 같습니다. 2대12에 오늘 김태훈 파트너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그 IPO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퍼갔었는데요. 오늘은 스페이스X IPO가 끝나는데 외국인들이 한 8천억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도 한 1조 원 정도 사주고 있죠. 하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1조 8천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형주를 갖고 단타를 치는 개인들이 많아졌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 대형주를 갖고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요 근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걸 봐서는 거래 쪽에 이런 실적 우량주, 특히 대형주 중에 업종 대표주들 이런 종목들을 담으면서 우리 한국 시장도 일본도 내일 모레 이제 그 뱅크 오브 재팬이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난번 예전에 한번 난리가 나는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실적이 좋으면서도 또 업종 대표주면서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있는 종목들도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내가 매일 그 전업 투자자처럼 매일 증시를 보고 있지 못하는, 매 시간마다 보고 있지 못한 투자라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실적 우량주들을 담아도 괜찮을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 이 실적 우량주들, 자기 시장을 갖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금리 인상을 해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그때 금리 인상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동결로 갔고요. 이번에는 일본은행이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이 됐든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현대차 같은 업종 대표주들 실적을 내고 있고 흑자를 내면서 또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가장 안전하지만 너무 비싸서 개인들이 가격 자체가 200만 원, 100만 원, 몇십만 원씩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잘 매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큰손들이나 투자,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건 사실입니다. 삼전닉스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과 삼성전기나 LG전자, 삼성물산 같이 실적 우량주들이 끌고 가는 그 장세이고, 하지만 그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노릴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에 소외됐더라도 일단은 업종 대표주이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담으셔도 됩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오르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실적이 좋은데도 업종 대표주면서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은 이 우보철이라고 해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최적합한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하루에 10%씩 움직이면서 이 종목에서 단타가 나와버리면 물론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로 단타를 칩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에게 많은 수익을 갖다 줄 건지는 판단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실적 우량주를 골라내는 일,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를 바탕으로 오늘 포트에는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삼전리스 같이 너무 비싼 종목들은 잘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가격이 낮으면서도 대기업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좀 선호하죠.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한원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공조 시스템으로 굉장히 큰 규모도 크고 글로벌리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진출해서 이 공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와 거래하면서 그 신뢰감으로 다른 해외 업체들도 거래하고 있죠. 그것처럼 그런데 한원 시스템은 얼마 전에 이 한국 타이어 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원 시스템의 매출액을 11조 원, 지금 10조 원대 하고 있는데요. 1조 원을 더 끌어들여서 11조 원을 하겠다고 이번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한원 시스템은 이제 대기업인 한국 타이어 그룹에 소속돼 있고 한국 타이어 그룹의 매출 10조 원과 이 회사의 매출 11조 원에서 2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형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원 시스템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그 전환되면서 한원 시스템에 대한 기업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한원 시스템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 기업 가치를 재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중에 한원 시스템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의 오늘 하루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요, 스페이스 X IPO에 관련돼 이제 상장이 됐죠. 투자 전략, 그 이후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좀 밝혀드릴게요. 잠시만요. 스페이스 X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 또 대형 거대 그 고기들이 시장 IPO 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 또 한국 시장을 대해야 될지 거기까지 거의 저희가 맥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꼭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114조가 이제 그 조달이 된 굉장히 큰 역대 최대 규모인 그럼요, 거죠. 역대 최대죠. 네, 스페이스 X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장중에도 되게 올라갔었고 마감도 2.1조 기업 평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우선 작년에 50억 가까이 5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낸 기업이 네.
매출도 뭐 $160 이제 겨우 좀 넘는 이런 기업이 이렇게까지 평가받는 거 대단히 역사적인 거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꿈의 기업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투자한 그래서 거니까. 비전과 꿈에 투자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주 기업이라는 데 투자를 했겠지만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하면서 자신들은 기업은 AI 기업이다. 네. AI 인프라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계속 난항을 겪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그 비교 가치, 즉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워낙 사회적 인허가가 잘 떨어지지 않다 보니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 비교 가격이잖아요. 비교했을 때 지상에다 짓는 데이터 센터가 점점 병목이 심각해지다 네, 보니 네, 네, 네. 이제 우주로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인식하면서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정말 큰 도박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쉽의 성공. 네. 스타쉽의 성공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지금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 스타쉽이라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만들어질 그 거대한 경제 융합, 즉 부산과 대구가 연결되고 광주가 연결되고 구미가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가 발전했던 것처럼 이 고속도로를 얻는 것이 우주 로켓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만들어질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커지는 거고 또 하나 정말 상장하기 전에 극적인 계약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스로픽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즉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xAI가 만들어 놓은 클로세스를 연간 $150억 지금 계약을 했는데 구글이 또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구글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물론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전제 조건들이 몇 개 달려있지만 연간 $90억. 그러니까 지금 적자 폭이 지금 $50억 이런 거를 훌쩍훌쩍 뛰어넘는 계약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인프라 기업이다. 즉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본인들도 쓰지만 이걸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럼 지상에서의 데이터 센터도 사실 어떤 기업보다도 빨리 지었는데 우주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진다면 충분하게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선 거의 독점 기업이겠구나.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대단히 커지면서 선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도 뭐 7조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꿈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 패턴은 확실히 있는 듯합니다. 네. 기업도 그렇고 뭐 전기차를 대중화하겠다, 재사용 그 로켓 발사를 해서 뭐 비용을 줄이겠다, 화성 식민지를 뭐 구축을 하겠다, 여러 가지의 그 목표와 타겟을 두고 해 나가는 거기에 베팅을 하는데 네. 이런 신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일단 이번에도 명징하게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스페이스X IP로 한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러한 이 성장주의 한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스토리가 계속해서 그 대형 서사잖아요. 정말 미래에 대한 대형 서사가 이어져야 되는 네. 거거든요. 현대 자동차의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틀라스가 만들어내는 서사가 지금 적당하게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월드컵 이러니까 얘가 월드컵 직전에 뭐 볼을 놓질 않나 뭐 이런 식의 서사가 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다 허풍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정 정도의 서사들이 계속해서 현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올해 안에 이제 스타쉽의 상업적인 본격적인 발사는 내년 정도에 될 거라 보고 있지만 스타쉽이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더 실험 비행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근접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스타쉽의 주가는 대단히 크게 좌우될 거고 첫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스로픽의 계약과 구글의 계약이 현실적으로 재무제표에 언제쯤 찍힐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장 큰 시험대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제 스페이스X 우리 실적 발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6월 달에 했으니까 이 7, 8, 9가 되는 즉 10월 달에 있을 스페이스X의 인류 첫 번째의 어닝콜 여기에서 그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여기에서 또한 어떻게 4분기 그다음 1분기에서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지 즉
사실은 이번에 상장한 이유는 계속해서 스타쉽을 발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타링크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AI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상장을 하게 된 거라면 단순하게 이것이 3년 뒤의 먹거리다, 5년 뒤의 먹거리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것을 비즈니스화해서 수익화해서 계속해서 적자로서 예를 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라 그것이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저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엔트로픽과 구글의 그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흑자 전환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은 앞으로 카펙스 투자가 얼마나 커질지는 아직 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투자니까. 그렇죠. 네. 근데 카펙스 투자는 결국은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부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3분기, 그러니까 3분기 어닝콜이 이루어지는 10월에 앞으로 아마 2027년에 있는 카펙스 가이던스가 나올 거예요. 네. 이 가이던스의 투자 규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출을 넘어서서 좀 지나치게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수준인지 아닌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이상만 제시하기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인 걸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상 이치가 그런데 네. 꿈이라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 그런 실적 데이터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 네. 뭐 빚을 내는 건 좋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 내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을 그렇죠. 시켜줘야 된다, 투자자들한테. 네. 네. 그래야지 또 믿고 또 투자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10월 달까지는 큰 이벤트들을 아마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를 이어가는 이벤트를 만들어 갈 건데 네네네. 10월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 즉 성장 가이던스와 투자 가이던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10월까지는 작은 바람에도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주가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빠질 때 테슬라는 마이너스 10% 빠지고 네네네. 뭐 2% 빠질 때 2% 빠지고 그 대신 플러스 2% 될 때 테슬라 4% 올라가고 대단히 변동성이 큰 이유는 성장주들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첫 번째 어닝콜 전까지는 대단히 변동폭은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드러나게 될 것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상장되면서 저녁에 발표가 됐던 것이 이제 패시브 펀드에서 강제적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 패시브 펀드에서 오늘부터 매입을 시작할 건지 이번 주에 어떤 식의 자금이 돌지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페이스X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흔히 말하는 메가 IPO라고 할 수가 있는 지금 엔트로픽과 오픈 AI도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문서를 지금 S1 문서를 비공개로 제출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쏠리는 자금의 큰 블랙홀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들을 성장주의 변동성들은 또 다른 거대한 빅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관계 속에서도 자본 흐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게 정말 그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그 IPO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또 요소라서 그럼요. 네.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면 우선은 좀 유리할까요? 엔트로픽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약 95%가 민간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잡은 거죠. 네. 기업은 필요하고 쓸모가 있고 생산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끊지는 않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 한번 써보고 다음 달 한번 써보고 그 다음 달은 한번 좀 쉬었다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네네네.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면 반복되는 매출의 안정성이 되게 좋다는 부분에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미국 외신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은 2분기 때, 그러니까 즉 4, 5, 6월 확실하게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10억 달러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은 2027년에 이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땡겨지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대단히 좋은 이 페이스를 걸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AI도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은 오픈 AI가 이번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10억 명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AI를 그러니까 챗 GPT를 쓰는 사람들이 10억 명인데 그 중에서 돈 내는 사람은 4천만 명, 즉 9억 6천만 명은 돈을 안 내고 있어요.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즉
원래 그래서 오픈 AI는 2030년에 흑자 전환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의 이용료가 더욱더 급증하기 있습니다. GPU 가격, HBM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뭐 구리선도 오르고, 냉각 장치도 오르고, 뭐 전압기도, 변압기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 6천만 명 무료로 쓰는 사람들에게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도 계속해서 무료 이용자들은 거의 100%가 무료 이용자지만 한 번 검색해서 답변 주는 것이 그렇게 비싼 돈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료 이용자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오픈AI 그러네요. 계획. 예. 그래서 오픈AI가 엔트로피를 요즘 따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용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용으로 서비스를 전환시킬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 챗GPT의 광고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광고의 효과가 신뢰도를 깨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네.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광고는 곧 한국으로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지금 일본도 지금 곧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AI에 붙는 광고가 어느 정도의 시장 잠재력과 성장력을 보여주는가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픈 AI에게 배팅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즉 광고가 네. 효과가 있어질 경우에 네. 그런데 이제 오픈 AI는 반드시 그걸 이뤄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엔트로픽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추월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네. 이번 2분기 때 전체 매출에서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추월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픽은 아주 탄탄하게 걸어 나갈 거고 있을수록 성장할 거고요. 저는 엔트로픽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모일 거라고 봐요. 요즘 얼마나 마케팅을 잘합니까? 너무 위험해서 공개를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네, 맞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한 70%는 마케팅 용어예요. 사실적으로 뛰어난 모델이지만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수준의 그 흔히 말하는 GPT 5.5 시큐리티라는 서비스를 오픈AI에서 할 때는 조용히 물밑 작업으로 네, 공개를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엔트로픽이 훨씬 더 IPO를 생각한 마케팅을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공격적인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예. 이번에도 뭐 어제 주말 사이에 뭐 미국 정부가 못 쓰게 했지만 외국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전체 셧다운을 시켜버리면서 훨씬 더 관심을 자기네들로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엔트로픽은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투자 종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오픈 AI가 과연 엔트로픽 수준으로 투자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를 못한다라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하나가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픈 AI가 잘못될 경우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경우에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AI 관련 주식들이 힘들어집니다. 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도 하나의 지금 가장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오픈 AI가 삐걱거리고 주가가 막 상장하자마자 곤두박질 치면서 바닥을 향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AI 전체에 대한 거품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어떤 스텝을 보이는가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의 흐름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강정수 박사님이 이런 AI 말씀해 주는 게 너무 흥미롭고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네, 네. 실적 데이터로 나오기까지는 사실 이제 그걸 속도를 앞당기고 있고 네. 잘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화제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라 할지라도 천재적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분은 또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까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 공동체인 오픈 AI가 망하면 안 되는데 네. 굉장히 엔트로픽의 자극을 심하게 받고 있는 바 그럼요. 그들도 엔트로픽 따라서 자기가 뭔가 추월 당했다고 하니까 네, 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을 쓸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이제 연달아서 IPO 할 테니까 네. 그때 또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삐걱거리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약간 이게 완성된 성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모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AI 항상 조정의 빌미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X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네. 테슬라 좀 네, 얘기를 네, 네, 해다면 로봇 택시의 성적이 그닥 막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50대밖에 다니지 네, 않으니까. 59대? 60대가 안 50대, 다닌다고 60대. 하니까 네, 네. 기존에는 훨씬 목표치가 높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우선은 기술과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59대가 문제없이 큰 사고 없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네.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제 왔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의 그 운영 범위를 웨이모보다 더 넓게 했습니다. 네. 물론 근데 웨이모는 그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250대가 다니기 때문에 웨이모는 실질적으로 경영이 되는 거고 네. 훨씬 운행 영역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59대가 다닌다는 것은 그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체감이 오지 않을 텐데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로보택시가 주차하는 주차장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텍사스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네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용 인력도 지금 채용 인력도 테슬라 사이트에 들어가시 보시면 거기에서 차량 청소하는 인력, 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리해주는 인력이라든지 텔레 오퍼레이션, 위급 시약에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대규모 채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지금 갖춰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거고 네. 인프라가 갖춰지면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59대가 지금 문제없이 주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200대, 300대 하는 것은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 부분은 아마 뭐 이번 월드컵 때 조금 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월드컵 전에 규모 있게 해서 진행했다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예측되고 얘기고 있는 8월, 9월에 옵티머스 3세대 출시 그러니까 즉 공장이 이제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로보택시의 확장도 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고 또 테슬라 옵티머스의 출현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치면은 테슬라도 지금 스페이스X하고 함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테슬라 주식 팔아서 스페이스X 주식 살 거다. 이러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은 최소한 지난주 금요일은 불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페이스X하고 사실은 테슬라 X가 이것도 물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서로 연동된다라는 것은 스페이스X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고 테슬라에게 부는 좋은 바람에 의해서 스페이스도 올라갈 수 있는 상호작용하게 되는 상호 연관성들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긍정 요소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불안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기대하면서 네. 하반기를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전쟁이 끝나서 오늘 주식시장이 좋은 것은 한국 증시라든지 미국 지금 선물 시장이 좋은 이유는 전쟁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테슬라에게도 좀 좋은 소식들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테슬라는 완전 다른 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연관성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점 탈피에 대한 트리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나라는 생각이 일단 네, 듭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합병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합병이 될 수도 있고 테슬라는 하고 스페이스 경영진들 합병하고 싶겠죠. 열심히 합병을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번에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합병이 아니라 아예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추가 유상증자를 해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계획까지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 합병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자꾸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한번 긍정했다가 네. 주식 문제가 되면은 뉴욕 증권거래에서 경고를 받는 부분도 있고 처벌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합병이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명백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거대한 기업의 출현을 과연 미국 정부가 허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유럽연합도 여러분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유럽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유럽의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서비스가 진출된 기업의 합병은 유럽연합도 이것을 예스 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연합과 미국이 여기 합병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정말 미국 정부가 이걸 드라이브를 걸면서 합병을 용인해주면서 유럽연합까지 압박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합병을 용인해달라고 압박을 넣지 않는 이상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정치적 허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 스페이스X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기대치는 저는 너무 좀 위험한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합병에 대한 이슈는 좀 멀찌감 띄워놓고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네요. 네. 어쨌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굉장히 뭔가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지점이긴 하네요.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AI 시대 스페이스X IPO에 관련된 후 전략 너무 인사이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종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치면서 니케이는 5% 이상 급등, 신고가를 새로이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돌아선 만큼 이제 정말 만스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4.85% 가까이 오른 8,5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 가까운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시 10분경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1,029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오늘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아쉬운데요. 코스피 200은 여전히 5% 이상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3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3,500억가량, 기관은 9,0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장에서 2조 원 넘게 사들였고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된 외국인이 오늘도 시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가량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집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은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외국인 매도폭 키우면서 4,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은 4,8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1,504원 선까지 장중 저점을 낮추면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1,504원 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512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다음 오늘 시장 어떤 뉴스들이 중요한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경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 30분경 이란과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6일 동안 치러진 미국과 이란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는데요. 양측은 19일 스위스에서 종전협상 MOU에 최종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서명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WTI는 전장 대비해서 4.8%가량 하락한 배럴당 81달러에 브렌트유도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8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 항공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장 초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5% 가까운 상승세 5,4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에어 주가도 16%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LCC 항공사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도 함께 올라주면서 대한항공 13% 가까이 급등 3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TI홀딩스 주가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실리콘 커피스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AI 풀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실리콘 커피스터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반도체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댐 역할과 또 전기 노이즈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전자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광통신 등 고속, 고밀도 전자장치에 주로 쓰이는데요. 삼성전기는 MLCC와 실리콘 커피스터를 함께 적용해 최적의 전력 안정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인 MLCC와 함께 묶는 턴키 형태로 판매하게 되면 제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요.
앞서 삼성전기는 지난달 글로벌 대형 기업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실리콘 커피스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최근 수주한 기업 외에도 여러 글로벌 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주가가 190만 원 선 다시 넘어섰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0만 원 가까이 튀어 올랐고요. 전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올랐을 때 삼성전기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약 5%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 시장에 주목받으면서 전장 대비해서 20만 원 가까이 오른 19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95만 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었는데 현재 시간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118만 1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목표가 200만 원 유지하는 리포트 나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마 콘덴서도 9% 넘게 상승하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강세 탄력 유지 중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2차 전지업종에 대해 업황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하반기 대규모 ESS 수주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국내 소재 업체보다 셀업체의 실적 개선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연초 이후 2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유럽 신규 프로젝트 참여 효과가 반영되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과 가동률이 더욱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증권가에선 업황 회복 초기 국면에서 셀업체의 실적 개선 폭이 소재 업체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LG 엔솔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삼성 SDI 역시 우주와 지상용 ESS 프로젝트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LG 엔솔 3.5% 가까운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3% 가까운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41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 SDI도 3.53% 가까이 오르면서 5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대장주 에코프로는 3% 가까운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최종 서명이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FOMC인데요.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은 덜어낸 가운데 향후 금리 향방을 결정지을 이벤트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장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향후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사규 1% 초고수 회픽 시간입니다. 오늘 수익률 사규 1% 주식 고수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VN과 스피어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스페이스X 상장이 됐죠. 이 재료 소멸로 인해 새로운 물량 출하되고 있는데 고수들은 저가 매수세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란과 미국과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이 나는데 이례적으로 지금 방산주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서진 시스템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답답했기 때문에 고수들도 함께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7%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좀 방산주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좀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지금 뭐 사실 현대건설 그리고 지금 GS건설 지금 갈리고 있죠. 그다음에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 GS건설은 오르고요. 현대건설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주 중에서도 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 초반에는 재건주가 강하고 방산주가 뭐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니까 아, 방산주는 이제 끝났네. 재건주가 가겠네. 자, 이런 어떤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국산, 방산 이 주식들의 어떤 활약 이게 끝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방산주들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천궁2의 발사체계, 뭐 시스템, 발사대 이런 거를 납품했던 3대 회사들 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이 3사들이 지금 다 플러스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가 전쟁이 끝나면 그냥 끝난다. 이 이분법적 논리가 지금 깨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4개월, 5개월 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 타이밍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고수들이 이런 거를 노리고 방산주를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종전이 방산주의 끝이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1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MLCC를 넘어서 이제 실리콘 커패시티 사업까지 확장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까지 따내면서 지금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고수들도 함께 좀 기분 좋게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또다시 나왔죠.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까지 나와줬는데 지금 장중에 5% 넘게 올라주면서 고수들도 팔아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도 올라주면서 지금 매도 사기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상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례적으로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좀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 매도 사기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매도 사기 종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기를 매도를 하고 있지만 자, 지금 오늘 일본 증시가 또 폭발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아 증시가 다 좋지만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구조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도요타 자동차의 굴욕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과 키옥시아 홀딩스 두 기업에게 1위를 뺏겼습니다. 정말 굴욕이죠. 3위로 추락을 했는데 자, 키옥시아 홀딩스 일본의 샌디스크라고 얘기 드렸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은 다들 아시다시피 손정희 회장이 AI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 종목이죠. 자, 그다음에 무라타 제작연구소가 지금 18%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기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MLCC 분야에서 점유율 1위가 무라타 제작연구소거든요. 무라타가 18%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삼성전기도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기랑 무라타가 MLCC 부분에서 AI 데이터 센터 요쪽이 커지면서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기는 지금 200만 원을 다시 돌파를 앞두고 있네요. 자, 초고수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워낙에 많이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는 것뿐이지 이게 뭐 끝이어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끝을 뭐 다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MLCC 부분에서 무라타와 삼성전기의 어떤 물리고 추격전은 계속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기를 비롯하여 이 추세들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고수들의 매도가 엇갈리고 있지만 주도주들의 그 상승세는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매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기를 통해 MLCC의 글로벌적인 호황까지 체크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공모주 철회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장중에 상승 전환되는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큰 조정은 없을지 좀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HVM, 스피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초고수들의 매수 보시면은 요 우주항공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주항공주들도 방산주랑 비슷하게
4개월, 5개월 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그 IPO에서 한 주도 확보 못한 그 사태 때문에 조금 가격 조정이 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초고수들은 미리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피어, HBM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런 기업들 공략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종전 합의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25거래일 만에 돌아왔고요. 매수 사이드카 걸리면서 5% 내외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빨간불로 출발은 했지만 현재 보합권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그 안에서도 몸집이 큰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버블맵 통해서도 살펴보시죠. 숫자는 등락률을 나타냈고요. 버블의 크기는 검색량,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도 가장 크게 포착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요. 5.1% 상승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부터 8%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금융이 4.1% 상승, 운송물류가 6.2%, 2차 전지도 오늘 강합니다. 3.3%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관련해서는 KB증권이 LG 이노텍에 대해 앞으로의 실적 전망, 2분기 실적 전망을 서프라이즈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MLCC 가격 상승 기대감을 또 이유로 들었고요. 운송물류 관련해서도 오늘 강합니다. 6.2% 오르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대한해운까지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전력설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좀 쉬어가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호재가 전해졌는데 미국의 자회사 합작 법인을 좀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로써 올해 10월부터 초고압 차단기 생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효성중공업 8% 가까이 오르고 있고 이외에도 LS 일렉트릭도 두 자릿수 상승세,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 효성중공업은 그래도 관련한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관련주 전반적으로 지금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며칠 전에 짚어드린 흔적이 다 있네요. 제가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3사, 거기다가 이제 산일전기라던가 그 자회사의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과열권으로 벗어나는 지금 모습이 보여서 또 전력기기 3사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LS일렉트릭 15.51, 효성중공업 9.15, 가온전선 4.56, 산일전기 7.56, HD 현대일렉트릭 1.06이거든요. 이 지금 그 수익률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효성중공업이 오늘 자회사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그 소식 때문에 올랐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누이 얘기 드린 대로 조정이 나와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와서 주가가 오르는 핑계를 그 미국 계약에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뭡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와서 과열이 식어야 다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88만 5천 원을 가서 그때 500만 원, 600만 원 얘기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과열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심지어 효성중공업은 지금 과열이 식지도 않았는데 다시 가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강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아주 최고로 강할 때 말고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이런 주도주들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울 때 달려들지 말고 조금 사그러들었을 때 조금 항상 매수하는 그런 감각을, 리듬감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쉬어갔기 때문에 가열권에서 벗어난 만큼 현재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 짚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섹터로 항공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종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3에서 4% 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항공 관련주 안에서도 특히나 제주항공이 상한가 돌파했고요. 또 이외에도 뭐 트리니티 항공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티웨이홀딩스도 벌써 상한가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항공주가 아무래도 이제 빠진 만큼 다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인 만큼 또 웬만큼 오르면 좀 팔아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항공 관련주는 주가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항공 관련주를 이거를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일단 결론은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좀 비중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라던가 전력기기라던가 지금 뭐 가져가야 될 게 수두룩한데 여기다가 굳이 기회비용을 날릴 이유가, 우리가 항상 1, 2등을 지금 쏟아붓고 나머지에게 배분을 조금 적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1, 2등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반도체 종목 중에 좋은 게 많은데 굳이 항공주에 비중을 크게 실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지금 항공주가 뭐 좋은 이유는 환율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프랑스 에어버스라든가 미국 보잉사로부터 엄청나게 비싼 그 비행기 채를 리스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걸 다 환율 달러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싸진 부분도 있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유류 할증료가 싸져서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항공유가 가격이 싸지는 것도 있고, 여러 부분이 이제 좋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여행 수요도 다시 확산이 되겠죠. 전쟁이 잦아드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TA홀딩스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제주항공이 거의 상한가 24% 갔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나 항공 12% 가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12% 조금 넘습니다. 12.41%인데 이 연봉을 보면요, 아시아나 항공이랑 제주항공은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거의 기업이 저물어가는 차트입니다. 그냥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매년 하락하고 있거든요. 저런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자, 대한항공 그나마 하나 기대해 볼 만한데, 왜냐면 20년 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20년 선을 돌파하고 위로 가면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이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현대건설도 20년 동안 막혀 있다가 지금 여기 20년 선에서 머리를 딱 내밀었잖아요. 이러면 20년 만에 부활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주춧돌이 돼요. 대한항공도 그런 지금 모습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 부분을 완전 돌파를 못하면 또 거기 봉인돼서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주는 완전히 지금 바닥을 탈출했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기적으로 여기 비중을 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게 많은데 왜 여기다가 싣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종전 소식 좀 받아가면서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차트를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법을 어떤 걸로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우주항공입니다. 자, 우주항공주가 오늘 다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 시스템, LIGN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이 다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산하고 우주항공은 딱 무슨 이렇게 딱 안에 칸막이로 나눠서 얘는 방산이고 얘는 우주항공이라고 하기가 불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LIGN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이 우리나라 발사체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다 물려받고 있고, 지금 스페이스X가 나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방산주가 가는 거에 우주항공 모멘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예 우주항공이라고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 있죠. 거기가 오늘 약한 건데, 거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지분 투자한 회사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 IB 투자, 미래에셋 증권 뭐 이런 회사들 여기도 급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피어라던가 컨텍이라던가 이 HVM 같은 이런 소부장 부품 회사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고, 그런 재료의 소멸, 거기다가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뭔가 잘못해가지고 한 주도 못 받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악재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우주항공의 미래를 본다면 항공주들보다는 중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좋다 이거죠.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컨텍은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스피어 같은 것도 봅시다. 스피어도 절반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요. 이게 뭐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되긴 합니다. HVM까지 봅시다. HVM 요것도 조정이 지금 나오면서 가장 약조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강세부터 약으로 1, 2, 3위를 보면 HVM 스피어 컨택 순이에요. 조정을 적게 받은 게 좋겠죠. 추세가 완전히 훼손돼 버리면 안 됩니다. 저 컨택처럼 제자리로 돌아온 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피어는 중간이고 HVM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HVM 스피어 컨택 순으로 부품주들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품주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소멸에 따라서 아까 초고수에도 포착이 됐지만 HVM 같은 거를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항공주가 오늘은 약세를 띠고 있고 꼬마 버블이지만 조금 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방산주와 우주항공주 좀 함께 겹쳐져 있는 종목들 이외에 우주항공 내에서 부품 관련된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스피어와 HVM 같은 종목들 현재 좀 식은 만큼 신규 매수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사실 이제 중국 기업과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LG 엔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미안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산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중국 기업 이름이 신왕다? 네. 예, 근데 약간 우리에게는 좀 낯선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예, 자주는 언급이 안 돼서. 예. 근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도 글로벌 예. 배터리 순위로 보면 한 10위 정도 되는 10위 업체예요. 돼요. 써너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 회사랑 사실 그 특허 분쟁이 겪었던 게 한 2년 전입니다. 근데 그 독일에서는 다 3번 전부 다 승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써너대가 여기다 좀처럼 불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계속 자기들이 그 자기들 특허가 뭐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 독일 법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결정을 갖다가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었는데 마침내 올해 6월 11일이죠. 바로 얼마 전에 LG 엔솔과 중국 10위권 배터리 기업 써너다 간 전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년에 걸친 어떤 글로벌 특허 분쟁이 마침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한 이게 합의를 넘어서 지식재산권이 사실은 판도를 뒤우는 데는 어떤 핵심 무기로 등장을 했다. 네.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2년 동안 특허 분쟁을 치렀다고 하니까. 네. 예. 근데 뭐 긍정적으로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네. 최종 합의가 이제 된 거죠.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좀 됐는지 들어볼게요. 예. 그 신왕단은 LG 엔솔의 그 배터리 전극 조립체 구조, 그다음에 분리막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갖다가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합의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즉 정당한 사용료, 그러니까 로열티를 지불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갖다가 마침내 맺은 겁니다. 이제 그 신왕다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에 자신들의 배터리를 갖다 판매할 때마다 그 뭐 지금 이제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사실 정확한 어떤 로열티가 몇 %인지는 갖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사용료를 갖다가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측 합의에 따라서 사실은 뭐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비공개가 됐고요. 글로벌 소송 및 제재를 갖다가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갖다가 일단 체결했으니까 LG엔솔 특허 관리 기업인 어떤 튤립 이노베이션, 여기 이제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이죠. 네. 독일, 그다음에 한국 등에서 이제 그 계속 특허 소송을 갖다가 계속 그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모두 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로써 한국무역위원회에도 사실은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노코리아의 그 그랑클레우스, 그다음에 몰보코리아의 EX30 등 신황단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역시 함께 철회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판매 중단이라는 이들 주 회사는 최악의 어떤 위기를 갖다가 일단 넘기게 된 거죠. 예, 예. 네. 사실 이렇게 기술력으로 글로벌 점유에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활을 걸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네네. 불필요하게 혹은 악의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탈취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명백하게 보여준 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게 사실은 배터리 섹터에서는 처음입니다. 사실 뭐 가령 뭐 반도체 섹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퀄컴에다가 엄청난 라이선스를 갖다가 주고서 그 기술을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무단 탈취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 합의가 갖는 어떤 의미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배터리 특허 수익화 모델이 실증이 됐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얘기겠죠. 그러니까 LG엔솔의 기존 입장은 뭐였냐면 기술 탈취는 좌시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이런 어떤 원칙을 갖다가 천명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실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원은 기존에는 이제 제조를 통해서 배터리를 판매해서만 수익을 얻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특허 로열티를 갖다가 수취함으로 해서도 사실은 어떤 고정 수익 창출이 가능함을 갖다가 입증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제조를 통하는 어떤 영업이익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는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R&D 투자를 갖다가 기존에 해왔었으니까 그 결과물이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마진의 어떤 추가 수익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저가 무기가 어느 정도는 무력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R&D 투자나 로열티 지급 없이, 다시 말해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써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저가 경쟁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꼼짝없이 LG엔솔에 로열티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동안 가장 큰 무기였던 저가 공세의 마진 구조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고, 이는 자연스레 K배터리의 어떤 경쟁력 상승,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경쟁력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우위를 갖다가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완성차 업계에 각인된 특허 리스크 공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은 볼보라든지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여기서 패하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그 차를 갖다 판매를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숨은 일단 돌리기는 했죠. 하지만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결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배터리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 기준이 단가였다라고 한다면, 가격에 뭐 굉장히 치우친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는 이게 그렇죠. 안전한 네. 배터리인가를 갖다가 한 번쯤은 고려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수만 건의 사실은 특허 방어를 갖춘 K배터리에 대한 완성체 업계의 어떤 선호도와 협상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높이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신앙다와의 합의는 LG엔솔의 어떤 선례 만들기가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네. 향후 BYD 등 더 큰 거물급 중국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를 징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신앙다가 네. LG 엔솔의 기술을 훔쳐서 뭔가를 했을 때 네. 받았던 피해 이런 부분도 좀 보상을 받고 그렇죠. 예, 그래야 예.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고유의 독자 기술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니 네. 그리고 한국 기술 아무나 훔치면 안 된다라는 걸 또 네. 전 세계에 보여줬으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우리 기술 훔쳐서 쓴 그런 신앙다 네. 기업에게는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네. 엄격한 비밀 네. 유지 계약이 거기 네. 있으니까 사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추산은 할 수가 있겠죠. 뭐 신앙다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글로벌 특허 분쟁의 어떤 일반적인 로열티 산정 방식을 갖다가 종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LG엔솔이 받을까 이 부분을 갖다 추산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로열티 산정은 두 가지가 들어가죠. 기존에 입었던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써너다 배터리, 신앙다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르노의 그 하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 다cia 스프링 등에 여기에 보통 많이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이게 딱 유럽 시장에 좀 더 많이 팔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령 뭐 볼보 EX30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르노 코리아의 뭐 그랑콜레오스라든지 기타 유럽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에 계속해서 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경상 어떤 로열티가 계속해서 수치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갖다 추산을 해보면 신앙다가 매출 구조가 한 4조에서 한 6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유럽으로 판매하는 것들, 그 부분이 이제 중국 뭐 내수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유럽으로 판매하는 것들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1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그 로열티를 갖다가 1에서 2%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가 되겠죠. 경상적으로 받는 게.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피해들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갖다 일시적으로 배상금을 갖다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백억 원 정도 수치가 될 거고요. 종합을 하게 되면 몇백억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다 합의금의 어떤 진짜 그 어떤 의미는 사실은 딴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표준 단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합의 금액이 향후 지금 BYD랑도 소송을 할 거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BYD 같은 경우에는 이 써너다라는 신앙다라는 이 회사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다에서 가령 1, 2%를 받아서 한 1,000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BYD에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 단위의 이 뭐라고 할까요? 로열티를 받다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표준의 어떤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가령 뭐 BYD라든지 다른 어떤 거대 배터리 기업에 대한 어떤 특허 소송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거고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LG 엔솔과 이거 신앙다 그 합의 소식이 결국 BYD와의 그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게 그렇죠.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이제 진행 상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과 BYD의 소송은 올해 2월달에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인 BMS 이노베이션은 BYD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했고요. 그게 2월 초입니다. 피고는 BYD 본사 및 유럽 내 9개 계열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관할 법원이 어디냐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럽 통합 특허 법원 네. UPC 지역 분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은 유럽의 18개국, 그러니까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가입된 나라가 EU 지역 내에서도 18개 나라예요. 이 18개 나라에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고요. 침해를 주장하는 핵심 기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상 감지 시 자동 전력 차단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기술적이라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과방전이 되거나 과충전이 되거나 배터리 내부에 비정상적인 어떤 과전류가 흐르게 네네네. 되면은 그런 어떤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류 제어 스위치와 커넥터를 이용해서 물리적 정기적으로 배터리와 충방 전기 사이의 전력 공급을 즉각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즉각 차단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인 거고요. 안전장치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충방정 상태에 따른 어떤 능동적인 제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방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 그 배터리나 차량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환경 이런 걸 갖다가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특허가 사실은 BYD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신황다의 소송은 어떤 소송이었냐면은 배터리의 그 내부, 그 전극체 구조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주장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BYD의 소송은 배터리 팩 전체를 통과하는 전자 두뇌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BYD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뭐 세계 1등이라고 네.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배터리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은 전기차 그 운행 아니면 전기차 관리에 필수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BYD가 특허를 갖다 침해했다는 게 유럽 법원에서 통합특허법원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BYD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는 물론 못 팔겠죠. 이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 자체를 사실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가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LG엔솔 측의 주장은 이거예요. BYD가 정당한 로열티를 내지 않고 전기차의 화재를 막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핵심 두뇌 제어 기술을 자사의 전기차 라인업에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갖다가 낸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BYD가 뭐 글로벌 전기차 굉장히 세계 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인정됐을 경우에는 LG 엔솔의 그 소중한 기술을 어쨌든 또 탈취해서 그렇죠. 그 자리까지 간 거니까 네네네. 정당하게 올라간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중국의 어떤 기업들은 사실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의 그 K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만 건의 어떤 촘촘한 특허들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특허를 피해가지고 배터리 만들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무시하고서 일단 뭐 만들어서 팔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겠지라고 그냥 밀어붙였지만 결국 그게 그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커졌다라는 예, 거예요. 예,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예. 본안 심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예. 유럽 그 UPC가 지난 2월 달에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월 5일까지 모든 서류를 다 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송달 지연이라 의도적으로 송달 지연을 한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신속 심리 절차를 갖다가 UPC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5일까지 BYD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공식 방어 어떤 답변서를 갖다가 일단 제출을 일단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일단 양측의 기초 방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일단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어떤 단계냐? 실제 기술 침해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본격적인 어떤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BYD한테는 완전히 치명적인 뉴스가 전해진 거죠. 그게 어떤 뉴스냐? 6월 11일 날 신황다가 라이선스 계약을 갖다 LG엔솔에 맺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이 좋아서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지. 사실 신황다가 100개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네. 로열티 줄 테니까 네. 더 이상 소송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BYD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동일한 특허풀을 기반으로 한 유럽 법원의 판결이 계속해서 LG 측의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계속 3연승했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명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BYD가 기존처럼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버티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어떻게 보기에는 희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BYD 딜레마는 사실은 BYD는 미국의 어떤 관세를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 굉장히 어떻게 보게든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재판을 고집하다가 만약에 UPC, 그러니까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 패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벌금을 넘어서 그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어떤 이런 큰 18개국에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못 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이쪽에 큰 시장들의 어떤 공급망이 얽히게 되면은
어떤 자국의 어떤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스페인이라든지 UPC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등에서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자사의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 가치의 어떤 훼손이겠죠. 야, BYD라는 회사가 블레이드 배터리도 만들고 배터리 업계에서도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전기차도 뭐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거 그 LG 에너솔의 어떤 특허를 갖다 침해했네?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국 브랜드의 그러니까 BYD라는 브랜드 자체의 어떤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얄티를 주고 합의하는 것. 네. 그게 가장 싸게 먹히는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예. 신한다처럼 BYD 같은 경우에도 좀 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예. 라이선스 그만만 2조가 넘는 거죠. 네, 그건 만약에 한 1조 원 정도가 돼, 네, 1조 원 정도를 갖다가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한 예. 10배 정도 크기가 되니까 BYD에. 네, 네.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예. 이제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좀 세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특허 소송이 유럽 완성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의 완성체 업체들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쓸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잘못하면 뭐 전기차도 못 팔 수가 있는데 그냥 한국산 배터리를 쓰지.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지고요. 그래도 나는 중국산 배터리를 쓸래 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사한테 뭘 요구를 할까요? 나중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터질 때 니들이 다 책임을 져라. 예. 가령 뭐 리콜 비용이라든지 기타 각종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니들이 다 책임을 져라라는 면책 조항을 갖다가 계약서에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사실 이 배터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거의 무시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막 달려들면서 세계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을 갖다가 늘려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LG 엔솔의 이번 특허 분쟁에서의 어떤 사실상의 승리는 사실은 이제 한국 K배터리의 어떤 위상, 그다음에 그 지식재산권의 어떤 가치,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이 한국 K배터리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 확장을 갖다가 막는 가장 큰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매년 고정적인 적어도 뭐 한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의 어떤 로얄티 수입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좋은 전기를 갖다가 마련했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합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국제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사안이나 사실 이제 법대로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법적 태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좀 확실해야 되겠다. 네네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K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어요. 유럽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신흥국에서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의 어떤 싸움에서 글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유럽 법원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어떤 특허 소송 제기는 뭐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가운 뉴스일 거라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또 실적의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 분쟁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에 맞춰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KDDX 사업의 우선 협력자가 2년간 방향을 잃었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한화오션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DDX 사업이란 7조 원 규모의 사업이고요. 2030년까지 6,000톤급 국내 이지삼 6척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경쟁을 벌였고 기술 부문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앞서긴 했지만 0.58점의 점수 차로 한화오션이 사실상 선정이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감점을 받았는데요. 이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1.2점 감점이 됐고 이게 이 향방 결과에 있어서 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보안사고 감점 연장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 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감점 기간으로 따지면 2015년으로 좀 넘어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당시 한화오션, 이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자료도를 불법 촬영해서 유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관련자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이제 유죄 판결 받은 날로부터 3년 뒤까지 감점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는데 애매했던 부분이 2022년도에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났지만 2023년도에 기존 무죄였던 직원 1명에 대해서 추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지난해 11월까지 보안 감점이 적용이 됐었다면 방사청은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 1년 연장이 되면서 감점 조치로 이번 이 수주전에서 아무래도 밀렸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보안 감점에 대해서 좀 항고를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숙려 기간을 가진 뒤에 이르면 6월 말까지 최종 좀 우선 협력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소식 받아가면서 한화오션이 전거래일에 8% 가까이 올랐는데요. 또 6%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던 또 다른 종목도 한 가지 살펴보시죠.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입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직접 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무 같은 여러 자회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조선 부문의 지주 회사입니다.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60%를 5개월 만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1일에는 아시아 소재 선사와 초대형 가스 운반선 8척 계약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조선 관련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가 만나보시죠. 네, HD 현대중공업 8.15%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70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계속해서 6.92% 가까이 오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삼성중공업 올해 목표 수주액에 무려 91% 도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6.32% 상승,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4.77% 오르면서 41만 7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